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준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강화문 광장에 다시 대형 촛불이 또 켜졌습니다. 네, 1주년이죠. 네,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았는데 두 분도 나름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나요. 홍상희 기자가 그 딸하고 네. 간다고 이렇게 호텔을 잡는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모텔로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광화문에 모텔 한번 갔는데 네. 그때 왜 계속 교통을 통제했잖아요. 네. 못 돌아왔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니, 종로까지 애를 데리고 걸어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오늘 오지 말자 우리는. 1박 2일로. 방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저희 가족들 데리고 광화문에 갔습니다. 네. 가서 이 홍상희 기자가 아이한테 산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듣고 우리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족들 데리고 가는 저랑 얘기를. 경쟁하셨네요. 예. 예, 뭐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 그렇죠. 뭐 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자, 오늘 모실 분은 여당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고 당대표 시절엔 또 비서실장을 또 하셨죠.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또 대변인 하셨고 MBC 기자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MBC 사태와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딱 맞춰서 나오신 분이네요. 우리가 딱 맞춰서 불렀어요. 뭔가 예언가가 됐나? 그렇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당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때문에 저희가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길래 이 밤늦게까지 저희를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바쁘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기획재정위원회인데요. 오늘 광주에 가서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네. 본부 또 그리고 전주에 와서는 대전지방국세청하고 네. 또 충청지역 전북지역 한국은행 본부 함께 이렇게 국정감사하느라고 그 끝나고 오시다 보니 KTX 네네. 타고 오셨어요. 네네 KTX 타고 밤 10시가 넘 용산역에 도착해서 왔습니다. 한번 나란 일 하신다는데 저희가 또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오셔도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까 뭐 투덜투덜 대더만.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녹음을 26일 날 밤에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국감을 전면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가신 것도 그러면은 보이콧한 상태에서 하신 겁니까? 아, 보이콧이 결정되기 전에 갔고 네. 국감 진행 중에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보이콧해서 더 잘 됐다는 말을. 아, 그런 얘기 이제 피감기관, 네. 국감을 받는 기관의 아마 그 장들은 속으로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감이 막바지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내일, 그러니까 27일 금요일 하고 나면은 월요일, 화요일 종합국감 네. 이틀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막바지죠. 거의 뭐 사실은 보이콧해도 큰 그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보이콧이라는 게 별로 아마 국민들에게 감동도 못 주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전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잘못했던 일이 계속 나오니까 불리한. 사실 좀 그만하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이 일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일이라는 게 그 MBC 그 박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보이콧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뭐 그것도 어처구니 없고 그것도 핑계거리일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 이거 해봐야 정말로 이게 자신들의 치부가 계속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 MBC 문제는 정말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도 염치 없죠.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여당일 때 임명한 사람들 2명이 나갔으니까 우리가 뽑아야 된다. 우리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우택 원내대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거고요.
그분들이 그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도 좀 민망할 거예요. 네,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해왔고 또 하나 법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각 정당에서 여당에서 6사람, 네. 야당에서 3사람 이렇게 구성비를 맞췄던 거죠. 그것은 어떤 그 정권에 사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87년에 그때 만들어질 때 이런 관행들이 이제 정립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과 어떤 그 관계,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공영방송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었죠, 과거에.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는 점점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네.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으로는 그분들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관련 방송 개혁법도 뭐 국회에 계류된 걸로 제가 그러니까 그 법을 사실은 정권 교체 되기 전에 지난 3월에 네. 그 현 MBC 사장 임명되기 전에 네. 그 법을 통과시켜서 그 법에 근거해서 사장을 선임합시다 이랬더니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다 절차를 진행해 놓고 네. 이제 와서 정권 바뀐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이사진이 선임되면 뭐 보니까는 뭐 그러면 뭐 고영주 씨부터 해서 또 MBC 사장까지 다 바뀔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MBC 파업하고 있는 게 다 정상화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부분이 사실 사장을 새로 뽑는다고 해서 금방 MBC가 과거 MBC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네. 굉장히 많은 아마 고통이 따를 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야당 분들이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방송 장악된 것, 권력에 장악되고 예속됐던 것을 정상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국어를 정말 제대로 몰라요. 어떤 게 장악이고 어떤 게 정상화인지. 네,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정상화고 남이 하는 건 장악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고 국민들이 그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자, 겁니다. MBC 언제 정상화됩니까? 두 분을 새로 네.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을 채택하고. 이제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지난번에 네. 구야권 출신 이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럼 새로 이제 두 분이 선임이 돼서 네. 역전이 됐잖아요. 예. 지형이 5대 4가 되죠. 5대 4가 됐으니까 아마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아마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11월 2일 네, 날 다음 달 2일. 이사회가 황문진 이사회가 열립니다. 열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사장 직무 대행을 선임을 하게 되면은 MBC 사장 해임안을 아마 사장에 대해서. 바로 의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네. 그게 아마 11월 늦어도 네. 11월 중순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고 체제를 갖추는 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다. 11월 중에 안으로는. 늦어도 저는 뭐 올해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강원 의원님 프로필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몰라요. 한 번 더 제가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광온 1957년 3월 26일 전라남도 해남면에서 아닙니다. 해남군입니다. 해남군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네. 8남매 중에 막내이고요. 어우, 팔라면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MBC 기자로 입사해서 보도국장하고 도쿄 특파원, 또 MBC 뉴스데스크 100분 토론 앵커를 지내던 정말 잘 나가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다가 고만 MBC를 나와버렸습니다. 18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캠프의 미디어 특보 캠프 공동 대변인을 맡았고 그때부터 정치인 박강원의 입지를 다졌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지낸 이른바 문재인의 입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중요하죠. 2014년 19대 보궐선거에서 김진표 의원이 내리 삼선한 수원정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서 현재는
이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대학교 졸업 후에 MBC 기자로 입사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방송 기자보다는 신문 기자가 훨씬 잘 나갈 때 아니었습니까? 또 그렇게 그랬죠. 말합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신문의 영향력이 방송의 영향력보다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왜 방송 기자로 들어가셨습니까? 시험 보다가 MBC가 돼서 그렇게 가죠. 근데 사실은 방송에 가기를 권한 선배가 있었어요. 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뒤면 아마 이게 바뀔 것이다. 세상이 오. 바뀔 거다. 성견지명이네 그분이. 그때 그러니까 참 그분은 아마 그분이 이제 제시한 근거가 그거였어요. 방송이 이제 컬러화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고 대체로 흐름이 방송이 보도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데 강점을 갖고 있어서 훨씬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기는 방송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 제가 원해서 됐다기보다 시험에 붙어서 된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몇 년도에 입사하셨냐고. 83년 가을에 시험을 봤고요. 84년 1월 1일자로 야, 사령됐습니다. 네. 방송 기자들은 조금 어떻게 인물을 보는 편인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건 합니다. 저기 저 뭐죠? 카메라 테스트? 네네 네. 카메라 테스트 예. 그 MBC 보도국장으로 재임 중에 이제 미디어 반대 투쟁 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네네. 사표를 쓰신 거예요? 잘리신 거예요? 글쎄요, 그걸 뭐 제가 나올 때는 뭐 사표를 쓴 거죠. 사표를 쓴 건데요. 해임된 건 아닌가요? 해임은 이제 보도국장에서 해임이 이제 됐때는 보직 해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직 해임 뭐 반보직 해임이죠. 사실상 그때 미디어법 파동이 2008년 9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치열한 그 반대 싸움이 있었잖아요. MBC 전사적으로 했었고 국회에서도 그때 당시 지금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장이 그때 당시 야당 대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난리 뭐 났죠.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기억납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때 엄기영 사장이 사장이셨고 다른 분 이제 보도본부장이고 저는 보도국장이었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됐는데 제가 예, 책임을 진 거죠. 예. 나중에 제가- 뭐 네. 엄경 사장도 결국은 쫓겨났죠. 네. 나중에 결국 그랬죠. 엄기영 사장도 쫓겨나셨죠. 기자들한테 오늘 오시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선배셨냐. 아.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시고 조용하시고 네. 그러셨다고. 그래서 정치계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기자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전에 오퍼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정년이 남아 있었어요. MBC를 네. 그만둘 때. 그리고 대체로 이제 정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쉬운 없어요. 결정은 네. 아니죠. 그리고 그 정치권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퍼가 있어서 이제 보장이 됐을 때가 아닌 다음에 그만두는 것은 이제 사실상 거의 없는데 예. 저는 더 이상 제가 남아 있는 것은 굴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정권, 권력 어떤 게든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언론이 결국 권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강성을 지켜주는 예. 그 순간에는 좀 귀찮게 들리기도 하고 싫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하는 그런 최소한의 이해. 그러니까 토머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언론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언론이냐. 그럼 나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그게 언론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듣고 보고 말하는 거. 그건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산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고 이 정권은 바꾸는 게 좋겠다.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정권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려면 나가서 뭘 해. 이게 모험이긴 하지만 예. 나가서 정치가 결국 그걸 바꾸는 거니까. 정치를 네. 해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네. 제가 MBC 안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못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지난 대선에서 실패를 하신 거고. 근데 보면 지금 그 민주당에서
뭐 신경민 의원을 비롯해서 뭐 박영선 의원, 김성수 의원 MBC 출신 다 MBC 출신이에요. 너무 많아요. 짰습니까 다들? KBS는 절로 가는 거. 아니죠. 그렇진 않죠. 예. 글쎄 그것을 이제 MBC 선배들 중에 이제 SBS로 가신 분들이 좀 꽤 계셨어요. 그분들이 한번 정말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뭐 그냥 쉽게 공감이 됐던 것은 지향하는 가치가 아마 맥이 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MBC의 어떤 그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많은 MBC 구성원들이 MBC가 이렇게 더 이상 망가지도록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봅니다. 또 이거에서는 아니, MBC 출신이 저렇게 많은데 뭐 김성수 의원님 좀 그때 국정감사장인가요? 뭐 눈물도 네, 비치고 네. 있습니다만 후배들이 저렇게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선배로서 정말 왜 못 바꿔주느냐 정치권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후배들이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뼈 아프게 그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정말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대선이 있기 정확하게 1년 전에 제가 MBC를 그만뒀거든요. 2011년 12월 8일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정확하게 1년 전이죠.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했고 그리고 선거 전날 그때 그 여의도에 문재인 TV가 있었어요. 네. 문재인 TV가 그때 MBC 출신으로 대선에 같이 관여를 했던 신경민, 박영선, 그때 김성수 의원은 그때 아직 네. 당에 없을 때고요. 그 세 사람하고 유정아 아나운서 예. KBS 출신. 이 좌담을 하면서 그때 다 이구동성으로 정권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MBC 후배들의 이 고통을 빨리 끝내주고 싶다 하는 게 제일 떠오르는 생각이다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로 한 2달 동안 제가 뭐 거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후배들을 만날 그런 자신도 없고 정말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MBC에 그래도 친정이니까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거 당연히 그거 많이 느껴지는데 이 MBC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레전드고 MBC가 가장 좋은 가장 아끼신 레전드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그리고 시선집중의 손석희 PD수첩의 최승호 뭐 인상이 다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능 최초 10년 장수한 무한도전 마지막으로 100분 토론의 박광원 아닙니다. 마지막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1, 2, 3, 4는 어느 정도 레전드다. 저는 뭐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신경민 선배는 그 이제 클로징 멘트로 네. 정말로 촌철살인의 그 뭐라고 저는 미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촌철살인의 미학으로 국민들의 카타르시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클로징 멘트를 쓸 때 허락을 받지 않나요 위에 클로징 멘트는 앵커가 쓰는 거죠. 앵커가 쓰는 거죠. 그 신경 클로징 멘트와 이 각 그 리포트의 리드 멘트, 이른바 앵커 멘트는 앵커가 쓰는 겁니다. 직접 쓰는데 당시 신경민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결국은 그 클로징 멘트 때문에 그것도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도국장이 된 그 순간부터 신경민 앵커를 자르라는 이런저런 정말 유영무영의 그 압력이 있는데 이제 6개월 만에 제가 보도국장을 그만뒀거든요. 정말 그것도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 버티는 것도 큰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아마 일주일 만인가 잘릴 겁니다. 새 국장이 오고 나서. 2012년도 그 파업 이후에 뭐 YTN과 마찬가지로 6분이 해직되시고 네. 또 이용마 기자는 암투병도 하고 계시고 굉장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네. 뭐 시용 기자라는 말도 있었고 네. 보도국에서 기자들이 나가서 네. 스키트장에 가는 일까지 생겼는데 네. 보시면서 어떤 모습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는지. 제가 사실 최근에 야당 의원분들과 잠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언론의 자유라든가 방송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이 대목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PD나 기자를 주차 관리원이나 스케이트 관리원으로 보내는 것은 이거는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고 세상에 어떤 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위원장은 노동법이 생긴 일에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 뭐라고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저는 이건 야만적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온 기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분들도 피해자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MBC라는 회사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또래 젊은이가 저기서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을 새면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도전을 했을 텐데 그런데 무슨 짓을 했냐면 시용이라는 게 난 처음 들어봤어요. 시용이 뭔가 시험 채용에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가 채용하겠다 1년 동안. 그건 뭐 너 십자가를 받고 걸어가 봐. 그러니까 너의 혼을 나한테 다 줘. 악마죠, 악마. 악마가 영혼을 팔아라. 채용이 시험청이 뭡니까 그게? 그것도 그 시용 기자들한테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은 용서될 수 없는 거다. 무슨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이것은 차치하고 놔두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박변이 얘기한 내가 뽑은 MBC 레전드의 두 번째는 시선 집중의 손석희, 세 번째가 PD 수첩의 최승호, 네 번째가 예능 최초 10년 장수 무한도전인데 라디오 부분 1위, 시사교양 부분 1위, 예능 부분 1위 다 1위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가 없어지고 해고되고 영향력이 떨어지고 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이걸 다시 복귀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시청률을 잃는 것은 하루아침에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것은 어떤 드라마가 흡인력이 있으면 금방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드라마 끝나면 싹 빠지죠. 근데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은요. 정말 못 느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그건 뭐냐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내가 저게 보니까 거짓말하지 않아. 저게 진실이야. 이런 느낌이 쌓여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MBC가 가장 신뢰받는 방송, 가장 재미있는 방송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비극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50일 동안 파업을 하는데도 아무도 파업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파업을 하는데 뭐가 달라졌지?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더 안타깝게 정말 생각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노래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네, 이건 정말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노래만 나왔는데 기가 막힌 좋다야. 기가 막힌 얘기죠. 진짜 기가 막히죠. 이 손석희 지금 JTBC 사장이 100분 토론 10년을 진행했고요. 맞습니다. 이 박 의원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조용필 다음에 노래 하락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하기 싫지. 제가 조용필 씨 노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허공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정말 노래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맨 마지막에 나와서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좀 하는데 그대 노래하라 그러면 그건 정말 맥 빠지는 일이니까. 손석희 사장님하고는 비교가 불가하죠. 방송에서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도 JTBC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는 그 좀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의원님 이미지랑 또 신경민 의원님 이미지랑 손석희 사장 이미지랑 또 어떤 좀 취향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뭐 네, 그렇죠. 비교 불가는 저는 아니라고. 또 목소리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네, 오히려. 너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박광원 의원님은
트위터에서 굉장히 스타세요. 아유, 근데 최고입니다. 그 트위터에서 왜 스타냐면요. 네. 박강원 의원이 뭘 잘해서 스타가 된 게 아니고 잘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요? 모르세요? 응. 예. 난리 났었는데. 난리 났었죠. 보궐선거 때. 보궐 때. 네, 보궐선거 때. 따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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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이 정말 촌철살인 뭐 유머러스 너무 재밌는 트위터 글을 많이 올렸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머리가 크고 못생겨서 유명해지지 못한 박광원 씨가 트위터에서나마 유명해지길 바라며 트윈 여인 딸이 드립을 쳐드리기 위해 만든 계정입니다. 예. 너무 재밌었어요. 랜선 효녀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이거 뭐 같이 전략을 짜신 건가요? 아니요. 전략 짜면 이렇게 안 굉장히 나와요. 근데 이게 하여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3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네. 오늘 아직도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유, 와, 깜짝 놀랐어 그때. 어떻게 저런 멘트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재치 있게.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돕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선거판에서 막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거든. 딸이 아버지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많지. 마약잖아요, 우리 많이. 그런데 보면 그냥 흐뭇해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2014년 7월 보궐선거였잖아요. 네. 730 보궐선거였는데 그때 한참 선거운동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세를 하고 밤 한 11시쯤 돼 선거사무소에 왔는데 그때 우리 그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잠깐 뭐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러고 이게 뭔가 뭐 일이 터졌나 뭔가 그랬더니 이게 뭐 확인해 보니까 따님인 건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사치. 가공의 인물이 디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따님인데 그래도 그만두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잘못되면 한 방에 가거든요. 그렇죠. SNS 위험성입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쭉. 저는 사실 그걸 읽어보고서 사실 마음이 통했어요. 그 첫 줄이 뭐냐면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산산히 깨부수며 살고 있는 슈퍼 불효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딸이 저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다. 그 전까지는 대화가 잘 안 됐거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고 자기 고집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네. 네.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감동적이구나. 그 내용은 전혀 몰라. 저는 조금 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혀 뭐 그래서 제가 네가 보고서 좀 해라 아빠를 위해서. 제가 보고서 그래서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저는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이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랬더니 딸인 저보다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믿고 맡기셨네요. 답이었어요. 네.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이게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이러면서 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1등 것 같아요. 공신으로 봐도 되죠. 1등 공신이라는 얘기를 그 뒤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제가 거의 1년 동안은 매일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그때 유세 기간 중에 제가 이게 반응이 있다고 느낀 게 젊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그럼 한번 이렇게 봐요. 쳐다봐요. 머리가 정말 큰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이게 전파가 됐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 이후로도 그래서 트위터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하시는 의원으로 트위터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번 대선 때도 맹활약 하셨죠. 굉장히 눈꽃토습 바쁘셨다고 대변인 역할 하느라고.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국민들의 열망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자 명령이었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실패하면 이거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어느 누구 하나도 정말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네. 서로가 조심했고 네. 뜻을 하나로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조금씩 죽이면서 정말로 원팀으로 갔어요. 네. 원팀으로 가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좀 매진했다, 열중했다 이렇게 몰입이 돼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무슨 활약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리지 않고 했죠.
네. 보통 대선 캠프 꾸리고 하면 불협화음이 조금씩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문재인 캠프는 전혀 그런 게 네. 보이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네. 역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워낙 온화하시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는데 이렇게 과격하게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응하신 거 처음 봤다고. 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만큼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셔서 기자님, 홍 기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그게 그 무슨 뭐 하여튼 뭐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그 제가 다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논평을 냈더니 몇몇 기자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 그거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아,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뒤에 몇몇 그 아주 젊은 기자들이고 저를 잘 이해하는 기자들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선배 그거 선배한테 잘 안 맞았어요. 안 어울려요. 아, 안 어울려요. 선배가 안 하시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공보단의 단장으로서 공동 단장이지만 단장으로서 사실 그러니까 뭔가 남을 공격하고 남의 약점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제가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거를 뭐 좀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공보단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죠. 내가 하는 게 맞다. 해야 될 일이다. 네, 해야 될 일이다 하고 한 거죠. 이 지금 기재위 하고 있죠. 네. 네. 기재위 여당 간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문광이나 이쪽으로 가는 어떻게 선택을 이렇게 기재위 쪽으로 하는지 기획재정위로 하는지 궁금해요. 선택을 문광으로 했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도 원래 MBC 쪽.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 보호자진들의 조언을 제가 받은 겁니다. 조언을 받았고 그때 보궐선거에서 전국에 15군데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 딱 호남에 3군데 수도권에서 1군데 4곳만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든 겁니다. 국방위, 문방위, 그 당시에 네, 농해수위, 기재위 네 군데에서 골라야 되니까 우리 보좌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공부해야 됩니다. 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재위를 가는 게 좋고 특히 기재위는 나라 살림 전체를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서 좀 힘들지만 처음에 경제 공부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힘들지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는데 지금 뭐 굉장히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박강원 의원이 밝힌 미성년자 사장님 실태라는 거 하고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연예인 소득 분석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국감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그게 이제 뭐냐면 미성년자라면 이제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19세. 19세인가요? 18세인가요? 네. 19세. 예. 그렇게 되는데 미성년자들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자보다도. 거의 증여나 이런 거겠죠. 증여겠죠.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돈 벌어서 그 무슨 부동산을 그렇죠. 사서 임대업을 하는 건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걸 텐데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면 연예인의 경우는 조금 특수합니다. 다릅니다. 연예인도 상위 1%의 경우는 배우의 경우는 뭐 20억, 네. 연 20억. 그다음 뭐 그런데 이제 또 보통 그냥 전체 평균은 뭐 몇 백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 그렇죠. 양극화가 심한데 이제 연예인의 경우 조금 특수하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하고 그 다음에 부의 대물림 이것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내내 관련된 자료들을 쭉 냈어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우리 사회 정신을 좀먹고 병들게 하고 건강성을 해치고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 자체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아. 저는 보거든요. 네. 저출산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그 문제를 데이터로 정확하게 딱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연예인들의 수입 그러면 뭐 1위부터 10위, 1위가 누구, 뭐 2위가 누구, 이게 이제 흥미 위주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자료는 그런 흥미 위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관점을 갖고 딱 본 거죠. 상위 1%가 소득이 얼마를 가져가고 상위 10%가 얼마를 가져가고 전체는 도대체 얼마인가 뭐 이런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지난 촛불 때 모든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했던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주인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 둘째는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아주 딱 축약을 하면 그 두 번째 것,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고 공정경제의 바탕 위에서 소득주도의 성장과 그다음에 혁신성장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합리적 근거, 정당성,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자료들입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두면 이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1%, 0.1%를 빼고는. 그래서 지금 포털에서 다 1위를 달리는 국감 기사인데 보좌관들이 너무 힘들대요. 고생들을 많이 하죠. 보좌진들이 정말로 밤을 새워서 고생을 하고요. 저런 데이터들을 이제 자료는 그냥 생 자료는 다 있어요. 통계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보는 관점을 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정리를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소득 1000분이 소득 분포를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거예요. 100분이 자료는 있는데 1000분이 자료는 처음 있어서 각계에서 그걸 달라고 우리 보좌진들이 맨 입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지금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네. 야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상위 1%와 하위 90%. 네. 하위 90%는 월 60만 원, 80만 원 정도 수입. 최저임금이 안 그러니까 되는 150여 명이 다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참 심각하네. 분석을 좀 보좌관들이 고생을 하는데 지금 밖에 보좌진들이 좀 와 있는데 와이프들이 더 힘들대요. 예. 가을만 되면 남편을 볼 수가 없다. 육아 독박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투덜거렸는데 바로 우리 제작진이 나한테 알려줬어. 다들 놀라는 표정인데. 아니 더더군다나 미안한 것은 이번엔 추석 끝나자마자 국감을 하게 되고 추석 기간 내내 쉬지를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 열흘 동안 쉴 때 정말 미안한 일이죠.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예. 뭐 어쨌든 뭐 정부 여당이니까 네. 야당하고의 협치 문제는 계속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하고 통합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뭐 로드맵이 12월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일단은 한 발이 아니고 한 두 발 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여당과 국민의당의 관계 또 한번 새롭게 설정해야 될 때가 올 것 같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친박 청산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럼 또 민주당하고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그 민주당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근데 저는 일관되게 지난해 총선 때부터 그다음에 촛불, 탄핵, 조기 대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게 있어요. 아, 이제 정치는 국민들이 주도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유력 정치인이 정치를 주도했고 일부 언론이 그걸 뒷받침하면은 전체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갔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소가리를 했죠. 아, 이거 뭐야 이거. 속상해 죽겠네. 이러고 더 이상 수단이 없었어요. 4년 뒤에 투표하는 것 외에는. 근데 4년 뒤에 투표할 때쯤 되면 뭔가 이상한 일이 또 터져요. 무슨 뭐 저기 비무장지대에 무슨 북한군이 뭐 들어온다든지 뭐가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전체판을 또 흔들고.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그런 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 때문인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 모바일로 수시로 언제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을 해서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어요. 예. 예, 하고 있어서 과거처럼 정치인 몇 명이 모여서 우리 통합합시다. 불가능한 얘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 통합은 뭐 하는 건데 그거?
국민들이 뭐 좋아지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이런 얘기는 숫자를 몇 명 늘린다는 것이 이제 그다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연정, 소연정, 뭐 협치,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몇 고비를 넘겼습니다. 김유수 헌재 소장 문제를 제외하고는 추경 문제라든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지 큰 고비들을 넘어왔어요. 그럼 왜 가능하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국민의당과의 관계나 또 이런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저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어떤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야당도 지금 시대가, 정치가, 미디어 환경이, 국민들의 마음이 변했다,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분들도 힘들어요. 예. 자칫 잘못하다는 바보 되기 십상입니다. 예. 그래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뭐 사상 최고를 50% 넘었죠. 들어가고 있죠. 50%에서 이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뭐 그 선을 지키는데 아마 정당 사상 없었잖아요. 이런 지지율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은 저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가 뭐 권리당원 100만 명 100만 명 달성. 예. 좋은 일만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계속 이 좋은 기운이 이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뭐 예측하기보다는 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주인인 나라와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런 것들은 국민의 내 삶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 나하고 적용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관계가 있습니다. 내 조카가 있든지 뭐 동생이 있든지 누구하고 다 관계가 있을 거고요. 국민 모든 분들과 관계되는 문제라서 야당이 좀 반대하고 싶어도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거를 찬성해주면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대하면 지역에 가면서 욕먹고. 그거 굉장히 딜레마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의 장래,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로 보게 되면,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접근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그 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요, 저 지지율에 변화가 없어요. 18대 대선, 19대 대선 공이 문재인 당시 후보 계속 수행도 하셨고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단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장점 너무 많으신 분이니까. 단점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싫은 소리를. 네. 장점 같다 왠지 나는. 싫은 소리 못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좀. 단점 별로 없네요. 그분이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와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주 훈련이 돼 있어요.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네. 화내는 거, 크게 화내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크게 화내는 거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크게 화내는 거 스타일이라니까? 본 기억이 없는 거. 의원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하고 왜 비교하십니까? 아니 스타일이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걸로 이제 흔히 얘기하면 재선이긴 하시지만 재선이지만 1.5 뭐 이렇게. 그렇죠. 1.5 맞습니다. 네. 1.5선. 정치권에 들어와서 힘든 점 뭡니까? 잠이 부족한 거. 바쁘시니까. 예. 저는 비교적 어렸을 때 잠보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잠을 비교적 여유 있게 잤어요. 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잠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특히 선거 때는 더 할 테고. 선거 때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평소에도 제가 5시 15분쯤 일어나서 5시 반에 국회로 출근을 하거든요. 아유. 그럼 대체로 이 회의가 7시 반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 회의부터 시작하면. 회의가 아니면 무슨 토론이 됐든 뭐 하여튼 뭐가 됐든 뭐 조찬 간담이 됐든 대체로 7시 반에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가볍게 운동을 하고 예. 예, 이렇게 이제 좀 몸 정비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일과가 시작이 되니까 계속이 되니까 그럼 질문 이렇게 드릴까요? 기자 생활이 더 힘드셨어요? 아니면 지금이 더 정치 힘드신 생활. 것 같으세요? 힘들다고 비교하는 건 뭐하고 번잡하고 바쁜 기자 생활도 엄청 번잡하고 바쁜 일이잖아요. 밤늦게 들어가고 새벽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고 사람 많이 만나고 술 많이 마시고 뭐 그런데 기자는 이 일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어떤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정치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 네. 그다음에 그것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 수단으로 이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니까 네. 조세제도를 좀 그러니까 조세 정의, 공평 과세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일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싶어요. 네. 저출산 말씀하셨고 조세제도도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에 그 고향기부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미 시도를 네. 한번 네. 했었는데 네. 워낙 시골의 인구가 자꾸 네. 유출되니까 네. 시골에서 그 도시로 온 사람들 중에 세금을 내죠. 고향 쪽에 기부를 하면 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세금을 조금 면제해주는 네. 감면해주는 뭐 이런 제도 이거 뭐 지금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제출돼 있습니까? 네, 그런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 제도가 저출산에도 도움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10년 뒤에 그 소멸될 마을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의원님 고향도 해남이잖아요. 네. 그 지금 굉장히 노령 인구만 많이 계시고 젊은 분들 많이 빠져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이 제가 어렸을 때 한 인구가 한 300명 좀 넘었어요. 지금은 뭐 5분의 1?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어르신들만 계세요. 네. 그렇죠. 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법안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좋은 법안 통과해 주는 데 저는 또 힘을 주시기 사실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저희 시사 안드로메다 전신이 대선 안드로메다였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때 섭외할 때 출입기자 통해서 이런 우리 SNS 전용 대선 콘텐츠를 만든다 했을 때 많이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동원 의원님 부탁하면 늘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했어요. 네. 자, 저희가 항상 우리 초대 손님에게 엔딩곡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데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고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쭉 상의를 했는데 그 무한도전 있잖아요. 무한도전. 네. 무한도전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끝없이 도전하는 건데 저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6,000번 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끝없이 도전하는 거죠. 근데 넘어질 때 그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럼 네, 도전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대로. 아하.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다들 한 가지 이상씩의 그 열망을 갖고 광장에 나오셨어요. 네. 저는 여중생들이 걸어가면서 교육개혁 이 얘기 듣고 제가 가슴이 너무 그냥 미어졌어요. 유재석 씨와 이적 씨가 불렀던 말하는 대로 무한도전에 나왔습니다. 네. 뭐 또 MBC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거 KBS하기 뭐 하잖아 여기서.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은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를 들으면서 우리 박강원 의원님하고는 여기까지만. 자, 오늘 안드로메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신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라디오 버전을 끝내고 또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